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과 코로나19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할 경우 4회차 때 1만 원을 환급해주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공연 예매 시 8천 원을 할인해주는 외식 공연 쿠폰 사용을 재개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후 탈북민 단체의 첫 전단 살포 사례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 21대 국회 두 번째 국민의힘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야권 통합과 차기 대선 관리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강공원을 찾았다 엿새째 소식이 없는 대학생. 애타는 가족들의 사연을 아버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봅니다. 정계복귀를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그런데 여기저기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합니다.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지금의 지지율은 과연 배구 여제 김연경도 문 대통령 부부도 백신 접종.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우리 국민은 305만 6천여 명, 인구 대비로 5.8%입니다. 여기에는 도쿄올림픽을 앞둔 우리 태극전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제 6개 종목 선수와 지도자 100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김은미 기자. 조금 전에 키워드 보니까 김연경 선수도 접종했다는데 어제 맞은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에 이제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약 100명 정도가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맞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맞은 백신 모두 화이자였는데요. 어제 이 선수들이 백신을 맞는 모습 같이 좀 한번 보고 올까요? 동안 꼭 누르실 거고 팔 아프실 거거든요. 아, 네. 상주 뒤에 2차 접종하러 가는데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아, 네. 한 번 더 뵐게요. 네, 노란 알겠습니다. 색깔아서 체신 분 가시면 되세요. 네. 긴장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게 놔주셔가지고 잘 접종하게 됐습니다. 2차까지 맞고 제가 이탈리아 이제 경기를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 맞고 나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과는 달리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는 쉬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 3일을 쉬라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뭐 1차보다 이제 2차까지는 맞아야지 이제 완전 면역이 된다 그래가지고 2차까지 맞으면 더 이런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시면 김연경 선수 사실 긴장을 참 많이 했는데 네. 맞고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다, 잘 맞은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홀가분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김연경 선수가 이제 맞으면서 이제 의료진한테 얘기하기를 요즘 백신 관련해서 말들이 많아서 좀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진을 받으니까 의사가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하루 이 백신 맞은 선수들 중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선수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그래서 어제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흘 동안 계속해서 나머지 선수단 800여 명도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고 도쿄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난달 23일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오늘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받은 저는 뭐 별 고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무사서 우리 안수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하네요. 팔 걷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팔 힘 빼주세요. 오늘은 술 드시거나 요리를 연습하지 마세요. 보시면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뭐 아프지 않게 잘 놔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윤정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 1차 접종한 지 한 35일, 6일, 한 5주 만에 접종을 한 건데 이게 정상적인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진행을 한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38일 만에 접종을 했습니다. 네.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접종 주기가 12주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이 필수 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해외로 출국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초에는 올해 6월로 예정된 G7 회의 참석에 맞춰서 1차 접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접종도 5월 중순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보로 전해졌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21일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국 일정 역시 5월 중순으로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시기를 좀 당긴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2차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 14일이 지난 뒤에야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 대통령 내외 출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이제 오늘 2차 접종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접종할 때는 왜 백신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 많았잖아요. 네. 오늘은 뭐 그런 일은 없었나요? 네, 오늘 백신 접종, 1차 백신 접종과 동일한 장소에서 또 동일한 간호사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 똑같은 간호사였군요. 네, 왼쪽이 1차 접종, 오른쪽이 2차 접종인데 네. 차이점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 알 것 같아요. 네. 간호사 옆에 뭐 이렇게 트레이 같은 게 생겼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1차 접종 때는 저 칸막이가 문제였죠. 그렇죠. 이 칸막이 뒤에서 접종을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기에서 백신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이런 의혹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칸막이 밖에 카트를 설치를 하고요. 저 카트 위에 접종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놓아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이 카메라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1차 접종 당시에 이 백신 바꿔치기 주장이 확산이 되면서 이 접종을 담당했던 지금 보신 그 간호사도 양심 선언해라라는 등의 협박과 뭐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내용 저희도 그때 전해드렸었는데요. 맞아요, 네. 예, 이걸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간호사를 향해서 우리는 고생을 안 했는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 저희 팀들 다 고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숙 여사 역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라는 얘기도 전달을 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저 간호사가 진짜 1차 접종할 때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직접 아까 영상 보니까 김정숙 여사한테 마음고생 많이 했다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제 다른 간호사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왜 또 다른 간호사가 했느냐,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간호사도 참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마음고생 많았죠라고 이제 김정숙 여사가 물어보니까 조금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말은 많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잠도 못 잤을 지경이겠죠. 그럴 것 그럼 뭐 같아요. 불지르겠다, 폭파하겠다, 뭐 이런 협박 전화, 그리고 양심 선언해라 바꿔치기 했다는 이런 협박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요. 뭐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게 공포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원래 그 잠깐 캡을 씌우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전문가가 해설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저렇게 백신 주사 맞을 때 캡을 씌웠다가 다시 열고 맞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 그런다. 네.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SNS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실상 바꿔치기 음모론이죠. 이런 게 급속히 퍼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백신을 늑장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많고 실제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과 불안감들이 그런 예를 들면 의혹과 그런 뭐 음모론으로 번진 게 아닌가 하는 뭐 배경도 이제
짐작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그렇게 뻗트리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럼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건데 거짓 주장을 뻗트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마땅한 조치든 처벌이든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것을 계기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정말 국민들한테 공개할 정도의 중요한 일은 그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는 투명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원래는 칸막이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정부의 불신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나 의혹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반응 같은 거 이런 거 정부 공개 투명히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신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민 기자, 지금 백신 접종은 이제 접종 대상자별로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지금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체 나는 백신 언제 맞는 거지? 나한테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은 백신에 대해서는 내 순서가 아니어도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먼저 내 순서보다 먼저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어떻게 올려야 하느냐 사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접수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어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 접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전화만 하면은 예비 명단에 접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어디에 전화를 하고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사실 그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포털 사이트에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이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사이트인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라고 저렇게 나와 있죠.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 집 근처에 혹은 내 회사 근처에 어디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하는지 이 병원이 나옵니다. 이 병원들 중에서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거기를 직접 찾아가거나 해서 나 남는 백신 있으면 나 그거 좀 맞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는 건데 혹시나 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린 게 공개된 이 사실 방법 외에 현장에서 접수하는 과정엔 혹시 또 뭐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직접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예,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가능은 하신데요. 저희가 접종 마지막이 4시라서 4시 이후에 고객님들께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4시 반 이전에 매원 가능하신 분들만 명단 올리고 있는데 왜냐면 30분 정도 앉아있다 가셔야 되시고 접종하시는 대기시간까지 1시간 정도 총 걸리셔가지고요. 4시 반까지는 와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어제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요. 명단은 지금 한 150명 정도 있으세요. 그냥 당일하고 안 되면 취소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문의가. 네,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지금 들으니까는 받겠다고 대기하는 인원만 150명이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제가 저 전화를 했던 그 시간이 오늘 오전 9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전화를 했는데 이미 오늘 당일 예약이 150명 정도가 제 앞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아까 그 마지막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남는 백신을 사실 맞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 이 연락을 내가 받으려면 기존에 맞기로 했었던 사람이 노쇼,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지 않아야지 그 사람 몫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맞기로 하고 안 온 비율 지난 일주일을 한번 따져봤더니 0.68%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맞기로 했으면 이 중에 이 안 오는 사람은 1명이 될까 말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이 맞기로 했으면 거의 다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저 150명이 다 예약했다 그래도 저 150명이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명이 대기 예약을 걸어 놓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오늘 맞기로 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1명이다. 그럼 150명 중에 1명만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연락이 지금 올까 말까 한데 연락이 온다고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연락을 받고 30분 안에 저희 병원에 와주셔야 돼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맞을 수가 없는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그리고 그 당일 접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오늘 접수하고 그러면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비는 자리가 있으면은 날 부르지 않을까 싶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 오늘 접수한 거는 오늘 남는 백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부분 꼭 숙지하셔서 혹시 예비로 대기하시려는 분들은 연락해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혁근 기자,
그 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논란이 했던 남양유업이요. 오전에 속보 보니까 경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했다 이런 속보가 있더라고요. 네, 경찰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등 총 6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당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오자 남양유업 주가가 30% 가까이 쭉 뛰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한국거래소가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거든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가 현재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16일에 입장문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밝혔는데요. 2013년, 8년 전이죠. 갑질 사태 때 대국민 사과를 할지도 고심 중입니다. 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요, 이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접종을 중단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서 지금 신규 1차 접종 추가 예약 자제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계획대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 상황, 접종 계획 다시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새벽이죠. 서울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22살 대학생이 실종됐습니다.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주변에 CCTV가 없어서 행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들은 목격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트로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실종된 22살 손정민 씨가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선 건 지난 24일 밤 10시 30분쯤입니다. 약 1시간 뒤 손 씨가 친구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는 새벽 3시 반쯤 잠든 손 씨를 깨우다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손 씨가 없자 4시 반쯤 혼자 공원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25일 새벽 5시 반쯤입니다. 실종된 대학생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입니다. 실종자 아버지는 이곳을 중심으로 직접 현수막을 걸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새벽 1시 50분쯤 아들이 실종 장소 부근에서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보낸 게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실종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는 점도 수사의 걸림돌입니다. CCTV가 없으니까 그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고 저체온증 같은 거 걸릴까 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아들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이나 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22시밖에 안 된 인생을 꼭 살려주세요. 경찰은 어제 손 씨 친구를 상대로 3시간가량 최면 수사를 진행하고 주차장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한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손 씨는 엿새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원미 기자, 지금 리포트를 봤지만 22살 대학생 손정민 군 이 실종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5일입니다. 그 전날인 지난 24일 밤 11시쯤에 친구 한 명을 이제 손정민 씨가 같이 이제 한강공원에서 만나서 벤치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술을 같이 먹었는데 술을 먹다가 이제 그 친구가 새벽 3시 30분쯤에 이 친구 부모님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건지 아무튼 친구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건지 뭐 전후 누가 전화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구가 그 자신의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정민이가 지금 술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지금 깨울 수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부모님이 빨리 정민이 깨워서 집에 보내고 너도 빨리 집에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다시 잠에 같이 든 거죠. 그러니까 손정민 씨 자고 있고 여기 이 친구 깨우다가 잠이 든 거지 같이 잠이 들었는데 약 1시간쯤 뒤에 4시 반쯤에 이 친구가 눈을 떠보니까 이 친구 말에 따르면 옆에 정민이가 없어서 그래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겨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집에 와서 이 친구의 부모님이 아니 너 그러면은 정민이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정민이 나 깨보니까 옆에 없어. 집에 갔나 봐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럼 안 되지라고 말하고 친구 부모님 그리고 이 친구 같이 한강을 같이 같이 그 실종된 건 아닌지 혹시 나갔고 이 손정민 씨의 부모님한테도 혹시 귀가했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이제 엿새째 지금 이 손정민 씨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찍힌 CCTV가 없고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일단 그 한강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손정민 씨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에 어머님하고 막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손정민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벽 3시 반까지는 일단 친구랑 같이 있었던 것만은 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2시간 전쯤 새벽 1시 반쯤에 손정민 씨가 이제 자기의 자신의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술 많이 먹지 마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알았어라고 손정민 씨가 이렇게 단문을 보낸 거죠. 네, 그리고 저 엄마랑 문자를 주고받은 지 한 20분쯤 지나서 새벽 2시쯤 가까이 돼서도 그 자기가 지금 술 먹고 있고 친구랑 같이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또 친구한테 전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쯤 되면 손정민 씨 핸드폰으로 뭐 위치 추적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손정민 씨의 핸드폰이 손정민 씨의 이 친구, 같이 그 술을 마신 친구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의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정작 이 친구는 그럼 이 친구의 핸드폰은 없고. 그럼 손정민 씨는 휴대폰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손정민 씨와 이 같이 술을 먹은 친구가 서로 휴대폰이 맞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 휴대전화로 전화해보고 위치 추적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휴대전화로 당연히 전화해봤죠.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 강 북에 있는 이 한 선착장에서 그 신호가 잡히다가 이윽고 그 신호까지도 곧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이 실종 당시에 같이 있었던 친구한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실종 당시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인지 좀 억측도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친구가 의심이 간다. 같이 술을 마셔놓고 왜 혼자서 귀가를 한 거냐.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들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측은 자제해달라는 목소리 역시 큽니다. 그렇죠. 이 실종된 손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이 같이 술을 마신 친구는 사라진 친구와 정말 친한 친구고 지금 사라진 친구는 심성이 너무 착해서 원한에 살 만한 일을 할 친구도 아니다. 라면서요. 이 같이 있는 친구는 지금 실종된 친구 다음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의심이 가는 정황이라는 건 모르는 게 아니지만 2차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면서 이 억측은 자제해달라라는 이 호소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경찰 역시 이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용의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 지금 친구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찰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이 친구를 상대로 최면 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네. 아직 분석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부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실종자의 가족에게도 전달이 된 상태고 이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봐야 어떤 상황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친구에게 쏟아지는 이런 억측들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특히나 가장 애태우고 계실 분들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혁근 기자, 아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아주 간절하겠죠? 네, 실종자의 부모가 모두 애타게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블로그에 아들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상태인데요. 오늘 정오 기준으로 4,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제발 건강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는데요. 한 누리꾼은 새벽 3시 20분쯤에 지나가다 목격을 했다. 그분을 계셨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한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댓글, 제보성 댓글을 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실종자의 아버지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새벽 1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을 할애해서 제보하러 오신 분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손정민 씨 아버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신가요? 예,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 엿새째 지금 계속해서 아드님 소식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 아들의 네. 실종 소식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요. 네. 누구나 생각하듯이 첫날에 뭐 오후쯤에 깨서 어딘가 나타나겠지 기대를 하면서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때 하루가 지나가니까 확률도 줄어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도 뻔히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워낙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 분들께 호소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단지하고 현수막을 만들고 블로그로 좀 해보려고 했고 블로그는 사실 많이 보실 줄 몰랐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걸 일기처럼 쓴 거거든요. 네네. 꼭 누가 알아주기보다는 제 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들한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블로그를 저도 찬찬히 잘 봤거든요. 지금 예. 저희 화면도 나가고 있고 보니까는 손정민 씨 어린 시절 사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했던데 이 예. 손정민 씨가 아버님에게는 어떤 아들이었나요? 누구에게나 다 자식은 소중하겠지만 네. 저희도 아들 하나고 누구보다 정성 들여 키울 수밖에 없었고 아내랑 저랑 뭐 제가 성장하다가 부족한 게 있다고 느껴지는 거를 다 메워주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싶은 아이였는데 너무 그 기대를 잘 해준 애였어요. 남들처럼 특별히 사춘기도 없었고 부모가 뭘 해주는지 잘 알고 고마워하고 잘 따라주니까 그리고 저한테 친구처럼 지냈던 거 듣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황을 좀 보니까요, 이 아드님 휴대폰이 친구하고 좀 바뀐 부분도 있고 보니까 뭐 친구와 함께 있다가 친구는 또 혼자 남고 그 정민군 혼자 없어진 부분 그리고 GPS 신호가 강 건너편에서 또 잡힌 부분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긴 해요. 그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의문사항이 자꾸 생겨서 유감입니다. 그 몇 가지 의문사항 중에 예. 그러니까 그 핸드폰 위치가 이동이 된 거는 기지국의 차이 같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기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제가 여기 있어도 강북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오류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핸드폰 자체도 제 아들 핸드폰을 찾았지만 친구 핸드폰이 사실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제 아들이 갖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거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계속 수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과정에서 좀 진척된 부분이 좀 있나요? 수색에서는 단 한 개의 보도 나온 게 없어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무슨 사막에서 바늘찾기처럼 네네. 수색에서 나온 건 한 개도 없고요. 네. 제보에서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보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제보들이 좀 많았나요? 네, 일단 저희가 블로그나 현수막에 한 거는 이제 경찰 전화번호를 드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보된 것들은 형사님들이 정리를 하시고 네. 제가 댓글에 있는 것들은 볼 시간이 안 되는데 지인들이 보시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걸 알려주면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몇 분들은 얘기를 하다가 전화로는 위치가 좀 잘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와주시겠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럼 그럴 땐 제가 형사님께 연락을 해서 만나는데 그분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 12시, 1시 증인들이 오시면 네네. 어제는 비 오는데 와주셔가지고 형사님이랑 4시 만나서 네. 그때 뭐 난 여기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증언들을 다 종합을 해서 네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좁혀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요. 제가 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님이 이 아드님을 찾는 과정에서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확인을 못 하셨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근데 가장 아쉬운 두 가지인데요. 네. 저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TV에서 범인을 잡을 때 보면 CCTV를 통해서 잡았다는 얘기 많이 보니까 네. 사실 CCTV가 거의 다 이제 천지지망처럼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 와서 보니까 아예 있질 않더라고요. 있는 거는 다리와 나대목만 있고 네. 그 사이는 사각지대라 아예 없고요. 있어도 나대목 같은 경우는 나대목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기 위한 거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아주 작게 보여서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 네네.
둘째 문제는 관리 주체가 전부 달라서 네. 경찰분들도 뭐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초구청에 설치한 것도 있고 뭐 한강관리청에 설치한 것도 있고 공원이 설치한 것도 있고 파악이 안 되니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본 다음에 거기에 연락을 해서 가면 좋겠는데 공문을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럼 어디 가세요? 그러면 가서 공문 쓰셔야 된대요. 그럼 공문 써서 가셔야 되고 더 아쉬운 거는 그 아이들을 키운 저희가 제일 잘하는데 네. 그 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는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보신 형사님들이 사진 한 장 찍고 그 손가락만한 애를 찾아야 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그게 가장 아쉬운 골든타임 일월요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아버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많은 제보와 그런 전화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덕분에 시간이 많이 좁혀졌는데 경찰에서 원하시는 거는 그 시간 많이 줄여서 한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아이들을 본 제보자가 제일 필요하고요. 네. 그 시간에 특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증인인데 아무 부담 느끼지 말고 본 게 있으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거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많아야 한 3분, 4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꼭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아직도 희망은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아직도 꿈 같고요. 제가 이런 통화를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실감도 안 나고 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기 때문에요. 아들을 찾을 때까지 저는 당연히 살아있고 포기하지 말아야죠. 네, 정말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꼭 얼른 돌아오길 저도 좀 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민 씨 아버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아버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지금 아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한 5, 6일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은 뭐 일단 CCTV를 제대로 지금 확인을 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목격하신 분들 또 이 블랙박스라든지 또 시민들의 도움 이외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일단 그 시민들이 보셨던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제보를 해주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때 이제 그 폭력행위 그 조사할 때도 보면 이 CCTV 규정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와야지만 또 뭐 볼 수가 있다든지 네.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또 이런 위급한 상황,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좀 저는 법적인 좀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아버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아들을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형사들이 대신 본다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실종자들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포착을 해야지만이 일단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런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이 위급한 상황에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거고 또 말씀하셨지만 CCTV 관리가 이게 일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과연 거기에 CCTV가 어느 쪽으로 경찰에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게 정말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실종 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CCTV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면에서 일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25일 새벽입니다. 그 시간에 이 반포대교 한강공원 근처에 계셨거나 손정민 씨 모습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시간 가장 핫한 소식만 모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여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플랜카드가 있고 반대 안 했다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윤여정 씨가 또 보이네요. 금관 문화 훈장 반나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반대 안 했다. 누가 뭘 반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사제어 예정지인 평산마을에 이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44개 정도 걸린 얘기 저희가 바로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네. 이 평산마을 주민이 우리는 문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내용인데요.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 48가구 평산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다 찬성이었어요. 계속. 하루아침에 한 40몇 개 걸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희 마을 주민들하고는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지자체 단체장들, 뭐 이장단 협의회, 뭐 저도 하북면에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주민들도 좀 놀라고 그랬어요. 애초에 이제 작년 이맘때 대통령 사저가 발표가 났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 그거는 자기 땅에 뭐 길을 내면서 자기 땅을 팔고 싶은 마음, 이런 욕심들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현수막 중에도 주민일동에서 우리 마을에 걸렸던 것도 보면 그게 저희 주민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현재 문 대통령의 사저 건립을 두고 이 주민들 그리고 이 이장단 협의회 등의 뭐 단체들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네네.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사저가 평산마을에 오면 우리 봉화마을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불편이 커질까 이걸 우려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네. 이 반면에 사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 이걸 안타깝게 여기는 주민들 역시 굉장히 많아서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사저 건립 찬성 현수막을 다시 걸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파악을 한 뒤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 사저 건립 두고서 이 지역 내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좀 격화되는 건 아닌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김여정 씨 모습 보이고 금관 문화훈장 받나? 김은미 기자. 네. 이 윤여정 씨 뭐 훈장 얘기가 나오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윤여정 씨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한국 영화를 알리는 상당히 큰 공헌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여정 씨 훈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안 그래도 윤여정 씨한테 훈장을 주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문화훈장이라는 게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을 세웠을 때 정부가 주는 게 이 문화훈장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문화훈장도 참 등급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 1등급 금관 문화훈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좀 장애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윤여정 씨가 2017년에 이미 훈장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이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이미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규정상 한 번 훈장을 받은 사람은 7년 동안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2024년에야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예, 2024년, 2025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쯤 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제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훈장을 직접 수여하는 이 행안부랑 좀 논의를 해볼 생각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죠. 영화 기생충이 해외 영화제에서 이 상을 수상한 직후에 귀국을 했었는데 그때 공항에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몰렸었고요.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이후에는 청와대에 초청받고 말 그대로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이 기생충 팀의 금이 환영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뭐 저도 처음이지만 한국 영화 전체로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특히 더 기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사랑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정현준 배우입니다. 축전 보내주신 거는 잘 받았습니다. 그럼 즉석 퀴즈. 이 배역의 이름은? 사람이 불시착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눈에 최근작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다. 사랑의 불시착 아니 미안합니다. 기생충입니다. 안 볼 수가 없어서 또 시대를 해서 갖고 저희 각본집 여기서 그냥 바로 해버리네. 나는 오늘 보면 열심히. 윤정 기자. 네. 윤여정 씨는 지금 아직 미국에 있나요? 네, 아직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돌아오면은 뭐 청와대 초청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아직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 한예리 씨의 경우에는 그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네. 2주의 자가격리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윤여정 씨는 아직은 귀국 일정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윤여정 씨 역시 돌아오면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영화 기생충팀이 아무래도 저때 당시에 짜파구리 오찬으로 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윤여정 씨가 청와대에서 뭐 미나리 오찬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뭐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오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전해지는 얘기는 없다고 하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잖아요. 뭐 이러한 방역 수칙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오찬을 한다면 식탁에 진짜 미나리 반찬이 올라오는 것도 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은영 위원님, 네. 봉준호 감독에 이어서 윤여정 씨 훈장 뭐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뭐 받을만 한 게 아니라 두말하면 잔소리죠.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 2017년도에 네.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은관문화 훈장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7년 규정이 아마 있는가 봐요. 예외 7년간. 규정이 걸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예외는 있으니까 검토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예외를 꼭 적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받은 은관문화 장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금관 문화 훈장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왜냐하면은 군 장성들도 보면 훈장 뭐 여러 개 많이 줄줄이 달고 있잖아요. 그걸 뭐 기간으로 제한하는 게 업적을 많이 이루면 훈장 뭐 일생에 한두 개 받는 건데 더 줘야죠. 그런 생각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국제영화제에서 원래 이렇게 수상을 하면 감독이나 배우든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되는데 못 받은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2017년에 그게 베를린 국제영화제였는데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였는데 그때 여우주연상을 김민희 씨가 받았는데 그러면 원래 이제 문화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작품의 감독이었던 홍상수 씨와의 불륜 스캔들 때문에 자격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결국 김민희 씨는 당시에 문화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받지 못한 예외 사례였는데 이번에는 예외 규정을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평가를 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꼭 받았으면 좋겠고 뭐 식사는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조만간 아들 때문에 아마 머물고 계신 모양인데 윤여정 씨 초청해서 식사를 하든 아니면 차를 마시든 좀 함께하는 그런 훈훈한 자리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때도 뭐 시원한 입담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근데 반대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아카데미상 때문에 역풍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팩스로 각 언론사에 성명을 보냈습니다. 애용했던 트위터 강제 퇴출당했기 때문에 팩스를 쓴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시청률이 낮았다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느라 지루해졌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했다고 한 이유, 이 가운데 하나가 수상자 가운데 동양인 여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여정 씨가 이번에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죠. 중국계 여성 감독 클로이 자오도 작품상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팩스 성명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지미 캐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시상식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고작 팩스로 성명서를 내는 현실이 우습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캐멀은 또 아카데미 시상식층에서 낸 대응이라면서 올해 시상식이 좋지 않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트럼프가 지난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선사했기 때문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윤정 기자, 황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네, 벌써 그렇게 지났는데요. 지난해 4월 15일에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시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들 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정치 쪽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잔행을 이어가던 중에 이 사퇴 368일 만이었죠. 네. 지난 19일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겁니다. 예, 정계 복귀에 대한 입장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죠. 뭐 지금은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있어요.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사랑의 대상이 퍼스트가 이 나라와 국민인 것 같아요. 저는 잘못 알고 있네. 폴스트는 아내와 가족인데. 네, 이날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시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때 내가 대선에 나갈 건지를 트럼프가 물어봤다. 뭐 이런 비화도 전했는데요. 황 전 대표의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들 결국에는 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지개를 켜기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당권과 대권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황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에 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뭐 지금은 조금 좀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얘기 들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엮이기 싫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도에 원내대표로 황 전 대표와 함께 이 당을 이끈 투톱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요. 그랬죠. 그해 12월에 이 황 전 대표에게 내쳐지듯이 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이때 생겼던 앙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 황 전 대표와 자꾸 엮는 듯한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좀 무척 거북스러웠나 봅니다. 그럼 이 나 전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다른 의원들도 이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해서 이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총선에서 대패한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사령관을 하셨지요. 저는 지금 뭐 몸을 푸시든 뭐든 개인의 자유시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수야 있지요. 그러나 장수들은 시대의 흐름이 쓰여지면 그로부터 마감을 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서요. 이 황 전 대표가 비록 패장이지만 그분의 경륜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과 약이 될 거다. 이렇게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 말고 이제 앞서 봤던 반응들 보니까 별로 반기는 분위기 아닌데 황 전 대표는 어때요? 네, 국회를 찾았었죠, 얼마 전에. 지난 26일 1년 만에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때 당시 이 농성장에서 방명록을 쓰다가 류호정 의원 이름을 발견하고 어디 의원이에요? 물어봐서 정의당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머쓱한 장면을 연출했던 거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후에 류 의원이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SNS를 올려서 응수를 했더니 여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게 댓글 내용인데 의원님을 왜 몰랐겠나. 고마워서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황 전 대표 본인도 이렇게 분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국회를 찾았던 지난 26일부터 지금 SNS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 1일 1 SNS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정치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복귀를 반기고 민주당에서는 황 전 대표의 복귀를 반기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의 귀환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말처럼 국민의힘은 기다리지 않는데 민주당만 반기는 그런 복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황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보니까 좀 더 분발해야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얼마 전에 국회도 찾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요, 정작 이 국민의힘은 이 황 전 대표를 맞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황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네, 벌써 그렇게 지났는데요. 이 지난해 4월 15일에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시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들 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정치 쪽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잔행을 이어가던 중에 이 사퇴 368일 만이었죠. 네. 지난 19일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겁니다. 예, 정계 복귀에 대한 입장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죠. 뭐 지금은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있어요.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사랑의 대상이 퍼스트가 이 나라와 국민인 것 같아요. 저는 잘못 알고 있네. 폴스트는 아내와 가족인데. 네, 이날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시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때 내가 대선에 나갈 건지를 트럼프가 물어봤다. 뭐 이런 비화도 전했는데요. 황 전 대표의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들 결국에는 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지개를 켜기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당권과 대권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황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에 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서.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뭐 지금은 조금 좀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얘기 들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엮이기 싫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도에 원내대표로 황 전 대표와 함께 이 당을 이끈 투톱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요. 그랬죠. 그해 12월에 이 황 전 대표에게 내쳐지듯이 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이때 생겼던 앙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 황 전 대표와 자꾸 엮는 듯한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좀 무척 거북스러웠나 봅니다. 그럼 이 나 전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다른 의원들도 이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해서 이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총선에서 대패한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사령관을 하셨지요. 저는
지금 뭐 몸을 푸시든 뭐든 개인의 자유시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수야 있지요. 그러나 장수들은 시대의 흐름이 쓰여지면 그로부터 마감을 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서요. 이 황 전 대표가 비록 패장이지만 그분의 경륜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과 약이 될 거다. 이렇게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 말고 이제 앞서 봤던 반응들 보니까 별로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데 네. 황 전 대표는 어때요? 네, 국회를 찾았었죠, 얼마 전에. 네네. 지난 26일 1년 만에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때 당시 이 농성장에서 방명록을 쓰다가 류호정 의원 이름을 발견하고 어디 의원이에요? 물어봐서 정의당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네. 이 머쓱한 장면을 연출했던 거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랬죠, 네. 이후에 류 의원이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SNS를 올려서 응수를 했더니 네. 여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게 댓글 내용인데 의원님을 왜 몰랐겠나. 고마워서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황 전 대표 본인도 이렇게 분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국회를 찾았던 지난 26일부터 지금 SNS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 1일 1 SNS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정치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복귀를 반기고 민주당에서는 황 전 대표의 복귀를 반기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의 귀환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말처럼 국민의힘은 기다리지 않는데 민주당만 반기는 그런 복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황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보니까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견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전 총리 측이 권투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금 대선 주자들 지지도 조사하면은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도는 꼭 필요할 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어딘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쉬운 상대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검사밖에 해본 게 없으시잖아요. 김현미 기자. 네. 이 권투 영상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사실 좀 내가 소시적에 권투 경기 좀 봤다 하는 분들은 저 경기 보고서 아, 그때 그거 하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신 영상이 1977년 홍수환 선수가 이 4번 녹다운 됐다가 4전 5기로 최종 이긴 승리를 거머쥔 바로 그 경기인데 이걸 대체 왜 올렸나 지금 보면 사실 그 영상 마지막 문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 내가 웃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대선에 출마한 만큼. 네, 그러다 보는데 하고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왜 이 중에서 굳이 권투인가?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정세균 총리님의 등대본 회의에도 많이 안 오신다라든지. 원래 뭐 권투 경기는 상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경쟁에서 자신이 더 낫다는 점을 설득하고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뭐 그분이 뭐 저를 공격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 원래 권투 경기는 상대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 저 권투 경기를 보여주면서 이게 권투 경기면 마지막 승자는 나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코로나19 방역을 놓고도 연일 설전을 벌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그분이 중대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대본에 참석을 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예.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정된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로 잘 써야 됩니다.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의견이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저로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급한 곳에 그 시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저 발언에 대해서 정 전 총리 측 반격 있나요? 네, 일단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시간을 썼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 오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런 식이면 총리의 1시간은 5천만 국민의 시간이느냐며 총리가 할 일이 없어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겠느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두 대권 잠룡의 힘 겨루기가 날로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다음 달에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10,000명 규모의 전국 조직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네. 이 조직을 주도하는 인물이 이해찬 전 대표 측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이름이 민주평화광장포럼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의 어떤 조직 중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000명이 넘고 전국 규모인 건데 이거를 가장 지금 그 핵심에서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이 조직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근데 조정식 의원은 이해찬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조정식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이 민주평화광장입니다. 네. 근데 이 이름이 민주당의 민주 그리고 경기 도정가치에 있는 그 평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이름이 광장인데 여기서 광장을 따와서 민주평화광장이다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을 봐서도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좀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김은미 기자 말대로 만약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돕는다면 여권의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제 뭐 일단 지금 2일 날 당 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대표 선거가 끝나면 굉장히 이제 이 그 내부 이제 대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세균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초쯤에 본인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호남 지역을 자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대표선 끝나면 이제 본인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최근에 아마 양정철 씨가 이제 입국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가 있던. 근데 그게 뭐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해찬 전 대표 요청에 따라서 입국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각 이제 이 대선 주자별로 지금 포럼을 형식으로 해서 선거 캠프를 지금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0명 규모의 지금 뭐 이렇게 그 캠프를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당내에서 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동안 보면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좀 가까운 행보를 많이 해왔어요. 본인의 이화영 그 경기도 부지사라든지 측근들을 경기도에 좀 많이 보냈고 더군다나 지금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아마 그 대표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상당히 저는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은 아마 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약 우원식 의원이 뭐 대표가 될 경우에 상당히 아마 굉장히 급속도로 이 대권 구도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합종 연행의 단계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대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결국은 어느 쪽으로 유리한 갈 것이냐, 뭐 대세론을 따를 것이냐. 현재로 봐서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대세론 쪽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를 뒤엎을 수 있는 후보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될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쪽의 지금 이야기와 함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친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친문들이 과연 그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것이냐.
바로 이런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양경철을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이든지 이재명 지사한테 지지를 표현한다면 또 친문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아마 앞으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야권의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런 반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윤 전 총장을 계속해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의 총장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우리 다른 후보들도 좀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마크롱 프랑스의 마크롱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플랫폼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 만큼 그 외부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국민의 힘을 플랫폼으로 하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현정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보니까요, 이 보수 중심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좀 하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권영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앞으로 뭐 3개월, 6개월 생각하면 허방할 수도 있다. 이 3개월, 6개월 지지율, 정치 쪽 많이 취재해 보셨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만약에 6개월 뒤에 지지율하고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뭐 그걸 알면 제가 바로 돗자리 까겠습니다. 참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보면 이제 윤 총장, 정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TK 지역에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최근에 사면론하고 탄핵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이제 다시 나오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TK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문제를 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지역의 지지율을 얻기가 어렵고요. 또 이제 지금 각 다른 후보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라든지 전 대표라든지 아마 이제 이렇게 당내에서 이렇게 윤 전 총장하고 직접 대립각을 세우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을 했을 때 윤 전 총장한테 모이는 지지율이지 이제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대결할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떤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후보 중에서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지지율은 5월쯤 돼서 윤 전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에 나올 경우에 아마 그때부터 이제 지지도가 실질적인 지지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예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과연 이런 부분도 다 예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